1981년 6월 13일 이른 아침, 파리 세느 강변에 위치한 블로뉴 숲에서 한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숲길을 걸으며 아침의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숲속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키 작은 남성이 여행 가방 2개를 힘겹게 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신사는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라며 그 남성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노부부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여행 가방을 놓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공원 밖으로 달려간 뒤 택시를 타고 사라져 버렸죠. 이어 노부부는 그 남성이 두고 간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잠시 동안 여행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숲은 기차역과 가깝지도 않았고 공항과 같은 방향도 아니었죠. 결국 노부부는 수상하다고 판단하여 여행 가방 중 하나의 지퍼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여성의 상반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공중전화로 달려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개의 여행 가방 안에 내용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여행 가방에는 여성의 상반신이 들어 있었고 다른 가방에는 하반신이 들어 있었죠. 그 여성의 사망 시각은 대략 3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블로뉴 숲 주변을 봉쇄하고 행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노부부의 기억에 따르면 황급히 달아난 남성은 키가 작고 깡마른 체격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남성의 키가 150cm 정도였으며 나이는 20세에서 25세 정도로 보였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파리 도심에는 2개의 아시아인 모임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인 모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인 모임이었죠. 경찰은 범인이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걸어서 이곳까지 모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이곳을 지나간 택시를 찾기 시작했고 동시에 여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블로뉴 숲은 밤이 되면 매춘부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경찰은 매춘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했으나 다행히 실종 신고가 접수돼 여성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르네 하트벨트라는 25세의 네덜란드인이었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죠. 르네는 발견 이틀 전인 6월 11일 밤 실종되었으며 다행히 실종 다음 날 룸메이트가 실종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13일 오전에 아시아 승객을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아시아 남성을 내려준 곳을 각각 방문해 인근 아시아인 거주자들을 수집했고 곧 일본 국적의 한 남성이 경찰의 주요 용의자로 오르게 됩니다. 용의자 남성 또한 소르본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르네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 남성은 르네가 실종되기 전 르네와 자주 접촉했었습니다. 그 남성이 살았던 아파트는 블로뉴 숲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죠. 사건 당일 그 남성이 택시에 오른 뒤 택시기사에게 멀리 가라고 지시했고 다시 공원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그를 의심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그는 바로 사가와 이세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6월 15일 경찰은 이세이의 아파트로 향한 후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어 이세이가 모습을 드러냈고 내가 그녀를 죽였으니 나를 데려가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세이는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세이는 1949년 4월 26일 일본 고베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2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복막염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링거를 맞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세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그때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시기 이세이는 유럽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이세이는 20살이 되었을 때 키는 150cm였으며 몸무게는 30k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이는 청소년 시기부터 식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과 의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인육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그저 이세이의 장난으로 알고 외면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세이는 와코대 문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유럽 문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문화에 매료된 이세이는 일본어 번역본을 읽는데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원어민 강사를 찾아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1972년 대학교 3학년이 된 이세이는 어느 날 밤 인근에 사는 원어민 강사를 잡아먹을 목적으로 그녀의 자택에 침입하게 됩니다. 다행히 습격당하기 전 강사는 매우 왜소했던 이세이를 큰 피해 없이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이의 애원 끝에 원어민 강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세이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었죠. 이때 원어민 강사는 이세이의 목적이 당연히 강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육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1976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세이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유학을 신청하게 됩니다. 1977년 9월 그렇게 소르본 대학에 입학한 이세이는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죠.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교성이 결여된 이세이의 행동은 점점 더 기괴해져 갔습니다. 그는 종종 밤에 블로뉴 공원을 돌아다니며 키가 큰 백인 매춘부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었죠. 이때 이세이는 인육을 먹고 싶은 욕망이 넘쳐났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을 수 없어 여러 번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때 한동안 지켜본 르네를 타깃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르네는 자신도 모르게 이세이의 덫에 걸리고 말았죠. 1981년 6월 11일 정오 여느 때처럼 이세이는 연구실을 떠나기 전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르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세이는 르네에게 다가가 한 책의 독일어 번역을 부탁했고 그렇게 그날 저녁 이세이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또한 이세이는 르네가 혹시나 안 올까 싶어 살해금을 주기도 했었죠. 그날 저녁 6시경 예정대로 르네는 이세이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이세이는 번역할 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르네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르네가 번역을 시작하자 이세이는 암시장에서 구입한 총을 꺼내 르네의 뒷덜미에 겨누고 결국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르네를 살해한 후 이세이는 인근 정육점으로 달려가 스테이크용 칼을 구입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세이는 결국 르네의 일부 인육을 먹고 말았죠. 이후 체력 소모가 심했던 탓인지 그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2일 이세이는 시신을 그대로 두면 부패하고 악취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들의 의심을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사온 칼을 이용해 일부를 절단한 뒤 냉장고에 넣었고 이어 집주인에게 도끼를 빌려 르네를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샹젤리제 거리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르네의 옷을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여행 가방에 르네의 시신을 넣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했죠. 밤에 블로뉴 공원에는 행인들과 순찰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블로뉴 숲에 있는 호수에 여행 가방 2개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세이의 원래 계획은 오전 5시에 일어나 가방을 버리려고 했으나 2시간이나 늦잠을 자서 오전 7시가 되어서야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세이는 가방을 끌고 블로뉴 숲에 도착했지만 노부부에게 발견된 것이었죠. 이세이의 아파트에서 블로뉴 숲은 가까웠기 때문에 이세이는 경찰이 조사하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곧 경찰에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세이는 일본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이세이는 아버지에게 르네를 살해했다고 고백하였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돕기 위해 곧바로 일정을 조정하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세이의 아버지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이세이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죠. 즉시 이세이의 아버지는 인맥을 통해 파리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필립이라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필립은 구치소에서 이세이를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1981년 8월 일본에 도착한 뒤 이세이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했고 또한 그가 원어민 강사의 집을 침입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2년 3월 이세이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세이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수많은 증거가 남아있고 심지어 범행 후 사진까지 찍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몇 년 전 이세이가 원어민 강사의 집을 무단 침입한 사실도 언급했죠. 그리고 검사는 이세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가 정상적인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인 필립은 이세이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어 변호사는 이세이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정신장애로 인해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세이의 의료 기록 중 복막염이 프랑스어로 잘못 번역돼 뇌막염으로 번역되기도 했었죠. 1983년 4월 판사는 이세이가 뇌막염의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정신장애를 겪었고 르네를 살해할 때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1983년 5월 이세이는 모든 죄명을 벗고 정신장애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동시에 엽기적인 이 사건은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때 일본의 한 작가가 이세이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1982년 9월 그 작가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을 출간했고 2달 후 이 소설은 일본의 문학계의 최고의 상으로 알려진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수상 후 이세이는 이 소설에 대해 로열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프랑스에서도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고 말았죠. 프랑스 형사사건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살해 혐의가 면제된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남은 여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이의 의료 비용을 평생 동안 프랑스 정부가 부담해야 했었죠. 우선 가해자인 이세이는 일본인이고 피해자인 르네는 네덜란드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프랑스인이 아닌데 외국인을 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야당은 대통령이 외국인을 위해 세금을 낭비한다고 항의했고 곧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죠. 여론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결국 이세이를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84년 10월 그렇게 이세이는 단 14개월 만에 일본으로 추방되었고 곧바로 다시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일본인으로 교체되었고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자 더 이상 이세이는 미친 척 위장하기가 쉽지 않았죠. 병원 부원장은 이세이의 행동을 3개월 동안 관찰한 후 이세이의 정신병의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원장은 이세이가 정신병이 아니라 약간의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았죠. 즉 이세이가 인격장애로 판명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일본 경찰도 이세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병원으로부터 이세이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기록을 입수했고 의사들로부터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이세이가 프랑스로부터 추방된 지 1년이 지난 1985년 10월 경찰은 이세이를 정식 입건해 재판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장소는 프랑스였으며 증거는 모두 프랑스 경찰이 보유하고 있었죠. 일본 경찰은 재판의 기회를 얻기 위해 외무성을 통해 파리 경찰에 연락해 증언과 증거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파리 경찰은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기소 면제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세이의 정보를 넘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결국 일본 경찰은 단 하나의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세이를 체포할 수 없었죠. 프랑스 경찰이 증거를 넘기지 않은 일은 어처구니 없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프랑스 경찰이 일본 경찰의 증거를 넘겨 이세이가 일본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프랑스 사법부는 국제적으로 망신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세이가 일본 병원에서 15개월간 입원했을 때 의사는 이세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그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후 이세이는 사회에서 매장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방송국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그를 출연시키려 안간힘을 썼고 AV 제작사는 그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이세이는 유명인이 되어 돈을 벌어들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죠. 시간은 어느덧 21세기에 접어들었고 이세이의 인기는 완전히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방송이나 잡지 어느 곳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원을 잃게 된 이세이는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또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2개의 부동산을 물려줬고 이세이는 그 부동산을 모두 팔아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이세이는 정부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세이는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모든 회사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회사의 사장은 이세이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프랑스어 강사로 채용하려 했었죠. 그러나 모든 직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11월, 64세의 이세이는 뇌경색으로 인해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이세이의 동생 역시 독신으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딱하게 여긴 동생이 그를 간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2년 11월 24일, 이세이는 끝까지 자유를 누리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